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표창원 씨가 지은 왜 나는 범죄를 공부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최고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박사의 두려움 없는 공부. 출판사는 다산북스.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두려워 말고 공부를 계속하라. 교수직을 사퇴하고 맨몸으로 세상에 뛰어든 표창원 박사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전하는 공부에 대한 용기.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측해서 범인을 밝혀내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박사. 그는 어린 시절 동두천에 유명했던 말썽쟁이였고 경찰대학의 말 안 통하는 원칙주의자였으며 불의를 못 견디는 대한민국 형사였고 돌연 영국 유학을 선택한 늦깎이 학생이었다. 최종 목적지일 줄 알았던 경찰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자유를 택한 표창원 박사. 그는 여전히 범죄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모르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발언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다. 두려움을 버리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것. 삶은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끝을 규정할 수 없는 여행의 연속이다. 시작하며 소제목. 내가 평생 범죄에 도전하고 공부하는 이유. 인간은 왜 사는가? 삶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석학들도 철학자들도 이에 대한 명쾌한 한 가지 정답을 찾지 못하며 이는 우리가 늘 안고 사는 질문이다. 삶은 특정 목표에 도달하는 경쟁이 아닌 끝이 언제일지 모를 여행의 과정이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깨닫고 얻은 결론이다. 우리는 너무 잘 안다. 죽을 때 무덤 속으로 돈과 권력, 지위, 명예 따위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어차피 죽을 건데 크게 성공하지도 못할 바에는 힘들기만 한 이 부질없는 삶, 차라리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엄중한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한 답 역시 삶은 끝까지 살아내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 아닐까? 나 역시 내 생각대로, 내 노력대로, 내 개성대로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의 한 점으로 존재하며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태어났기에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인류 공동체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내 삶이 끝나고 내 후손들이 삶을 이어나가는 미래의 언젠가에는 인간을 포함해 동물과 식물들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파라다이스가 탄생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주의 다른 생명체들과 만나 공존의 새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인생 동안 모든 것을 이루고 그 끝을 보겠다는 오만을 오래전에 버렸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공부한다. 내가 만나고 정을 붙이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온 범죄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고 내가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말을 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 사람들의 노력들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배우고 누린다. 사실 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진정한 공부의 재미와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 스스로 하고 싶어 움직이고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공부를 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시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 다시는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라는 혼자만의 결심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책상 물림이 아닌 직접 뛰는 일선 경찰 업무에 빠져들었고 군 복무 대신 거쳐야 하는 전경대와 기동대 소대장 근무를 마친 후 경찰서에 배속되었을 때는
경찰서장님께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려 형사께로 배치되었다. 어릴 적에 셜록 홈즈에 빠졌던 때부터 오랫동안 꿈꿔왔던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범죄 수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40, 50대 선배 형사들이 도둑과 강도, 사기범들을 척척 잡아올 때 난 그들을 따라다니며 구경만 해야 했다. 난 그분들에게 삼겹살과 소주를 사드리며 어떻게 하면 범인들을 그렇게 척척 잡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분들이 내게 준 답은 한 20년 수사하면 된다 였다. 하지만 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범죄 수사의 달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형사과장을 찾아가 수사 방법과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송치 서류를 만드는 방법 등 개인 지도를 받으며 배웠다. 다른 형태의 공부를 했던 것이다. 경찰대학에서의 4년, 일선에 배치된 후 경험과 개인 지도를 통해 범죄 수사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서서히 내 사건을 맡아 수사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성폭력 사건과 불법 복제 비디오 유통 사범 단속 등을 처리하면서 어느 정도 범죄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때 대학교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터졌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국가적 행사인 대학 입시, 그중 하나의 시험장이 우리 경찰서 관내에 있던 한 대학교였다. 하필 내가 당직을 서던 날 밤에 누군가 침입해 딱 한 세트를 훔쳐간 것이었다. 경찰은 물론 교육부,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히고 언론과 방송에서도 난리가 났다. 대형 사건이 터진 것이다.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인근 경찰서는 물론 경기지방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에서도 베테랑 형사들을 지원해 매일 아침 수사회의를 할 때마다 강당이 꽉 찰 정도였다.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형사께 사무실 책상을 붙여 그 위에서 쪽잠을 자며 사건 수사에 매진했지만 결국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자살하고 다른 한 명은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영구 미지 사건이 되었다. 몇 개월 동안 서로 부대끼고 때론 의견 충돌에 날선 공방을 하고 때로는 의기투합해 열정을 나누던 동료 형사들의 참담한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난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범죄 수사에 대해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마침 경기경찰청 외사계장으로 계시던 선배가 공무원 국비 유학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연락을 주셨다. 바로 영어책을 집어들고 영자신문 영어 주간지 구독 신청을 하고 회화 테이프 전집을 할부로 구입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던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형사께 일을 하며 공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험에 합격했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다시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했던 내가 언어의 장벽까지 떠안은 채 공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는 오히려 영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으며 진정한 공부의 재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없던 범죄와 수사에 대한 전문 강의와 세미나, 도서관 책장을 가득 메운 전문 서적들과 논문들, 마치 거친 풍랑 속을 표류한 끝에 보물섬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현장에서 전혀 그런 유형의 범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 경찰의 혼란성을 직접 체험했던 내가 살인마 잭으로부터 요크셔 리퍼, 글로스터 도살자 웨스터 부부 및 런던 기찻길 연쇄살인 등 연이어 발생한 영국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법들에 대해 배우고 경찰 관서들을 방문해 영국 형사들과 함께 세미나를 했던 그 시간들은 배움과 깨달음의 쾌감을 만끽했다. 5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공부는 계속되었다. 경찰을 그만두고 교수가 된 뒤에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의뢰받은 사건들을 분석하기 위한 공부는 진행 중이다. 여전히 한국에 없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럽으로 1, 2주에서 몇 달씩 훌쩍 떠나길 반복했다. 범죄는 진화하고 범죄가 만들어지는 환경 역시 계속 변한다. 범죄와의 싸움을 평생의 일로 택한 나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며 또 진심으로 공부하고 싶다. 소제목 한 소년이 셜록 홈즈를 만난 순간.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그렇지만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산업화 영향과 후유증은 어린 시절 내 삶의 깊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월남함뒤 해병대의 삶을 맡긴 아버지, 모든 재산을 일제에 몰수당하고 몰락해버린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어머니, 각자 한이 많은 분들이라 홀로 계실 땐 의지와 신념이 강한 편이셨지만 함께 있을 땐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를 원망하는 부부였다. 특히 베트남 전쟁 참전 중에 소식을 끊고 송금마저 끊은 아버지의 잘못은 어머니에게 큰 한을 남겼고 이후 우리 가족에게 최악의 상처로 남았다. 그러나 그 두 분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는 엄한 교육과 깊은 관심을 함께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부모님의 다툼과 잦은 불안은 내 어린 마음에 분노와 욕구불만을 키웠다. 그 응어리를 싸움으로 풀다 보니 어느새 나는 동네에서 소문난 꼬마 싸움꾼이 되어 있었다. 코피가 터지고 눈이 붓고 팔이 부러진 친구들의 치료비를 물어내느라 없는 살림은 더 두들리기 일쑤였다. 초등학교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동두천은 내 인격 형성의 터전이 된 곳이다. 그 시기에 나는 꼬마 탐정과 어린 도둑 이 두 가지의 자아가 있었다. 독서를 강조한 부모님 덕에 글을 배우기 전부터 책 속의 그림부터 찾아 읽었던 나는 초등학생이 된 뒤에는 어린이용 셜록 홈즈 시리즈와 톰 소여의 모험, 보물섬, 삼총사 융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현실과 책 속의 이야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 큰 길에서 수상해 보이는 어른을 범인으로 정하고 친구들과 조를 나눠 미행하는 일과 뒷산에서 간첩이 숨을 만한 동굴을 찾는 작업은 늘 나를 흥분시켰다. 폭력을 전혀 쓰지 않고 두뇌로 범인을 잡는 셜록 홈즈의 모습은 내게 있던 폭력 습성도 잠재웠다. 싸움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그 당시 기합 소리에 이끌려서 다니게 된 합기도 도장, 연무관에서의 무도 수련도 폭력 충동을 잠재우고 함부로 몸을 쓰지 않게 해주었다. 폭력 충동이 줄어든 자리에 또 다른 못된 충동이 대신 자리 잡았다. 바로 절도 충동이었다. 돈이 필요했다. 어린이 탐정단이 활동하기 위해 미행하며 줄인 배를 채울 군것질거리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어느 날 집집마다 돌며 미제 물건을 파는 어머니의 지갑 속에 든 돈을 보았다.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푼돈을 훔쳤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의심하던 어머니에게 새로 산 지우개와 딱지를 들켰다. 어머니의 예리한 추궁과 종아리 회초리 세례 끝에 나는 사실을 털어놓고야 말았다. 종아리의 아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탐정 본능이 살아났다. 도대체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의 답변은 네 얼굴에 다 씌어있어 였다. 한참이 지나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난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얼굴에서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엄마는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다. 그때는 내가 경험한 분노와 욕구불만, 폭력과 절도 충동이 훗날 직업적으로 연구하고 다룰 대상으로 연결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꼬마 탐정과 어린 도둑이라는 정체성의 위기가 닥쳤다. 교실에서 한 친구가 돈을 잃어버렸다. 선생님은 아이들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게 했다.
선생님은 계속 훈화를 하시면서 돈을 가져간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셨다. 누군지 밝혀지지 않으면 모두가 영원히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에게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날 교탁 앞으로 부르더니 돈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난 없다고 했고 내 가방과 소지품 모두를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자 종아리를 때리셨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다. 다른 곳에서 돈을 훔쳐서라도 가져다 놓고 싶었다. 그 소동 중에 돈을 잃어버렸다던 아이가 돈을 손에 쥐고 교탁으로 왔다. 자기 책갈피에서 돈을 찾았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가 원망스럽기는커녕 솔직하게 말해줘서 내 누명을 벗겨준 게 너무 고마웠다. 그 소동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 후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탐정이 되겠다는 희망은 오히려 더욱 굳어졌다. 어릴 때는 누구나 한없이 아프고 서러운 때가 있다. 아직 어려서 충분히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의도와 달리 실수나 잘못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을 느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오히려 억울한 야단을 맞아서 무시나 모멸을 받아서 그럴 때는 누구라도 마음껏 기대서 올 수 있게 가슴이나 어깨를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말없이 믿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소소하지만 큰 도움을 준 분들을 나는 천사라고 부르고 싶다. 소제목 경찰 조직 속에서 자유를 외치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 없다. 졸업도 하기 전인 1월 말에 경찰대학 가입학 교육에 소집되었기 때문이다. 가입학 교육은 말 그대로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찰대학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적응하지 못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했다. 4차에 이르는 모든 시험과 절차에 다 합격했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다. 가입학 교육에서 탈락하면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이었다. 가입학 학생 120명 모두가 체육관 바닥에 촘촘하게 깔린 매트리스 하나씩을 배정받았고 머리맡에는 군대 모포가 끼워져 있었다. 칫솔, 비누, 수건 등 생활 필수품을 하나씩 받고 교관 역할을 하는 선배들로부터 가입학 교육의 절차와 내용, 과정, 원칙 등을 교양받았다. 그 과정에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적발당해 엎드려 뻗쳐를 해야 했다. 교육이 아니라 군 신병훈련 같았다. 교육의 의도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좋은 점수 얻기 위해 이기적으로 공부만 하던 나약한 학생들의 태도와 정신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겠지만 억지로 끌려온 군대가 아니라 지성과 덕성을 연마하겠다고 스스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온 학생들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찼다. 체력 향상이 필요하다면 목표를 제시하고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격려해주면 되고 생활 방식의 변화나 질서와 규율 수능이 요구된다면 역시 설명하고 설득한 뒤에 실전하게 하고 교정과 지도 절차를 거치면 된다. 강압과 강제로 사람을 바꾸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다른 아이들의 눈빛에서도 강한 실망감과 적대감이 보였다. 하지만 모두 목구멍이 포도청인 존재들. 4년 학비 무료와 경찰 간부직 보장이라는 혜택을 포기할 순 없었다. 무엇보다 어려운 집안 환경이나 부모님의 기대감을 생각하면 죽지 않는 한 버텨내야 했다. 가입학과 입학 후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고등학교 때처럼 무분별하고 치기 어린 반항을 하기는 싫었다.
일단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의 흠결 없이 마치고 싶었다. 나는 힘든 가입학 교육을 무사히 마친 뒤 입학을 했다. 꿈에 그리던 경찰대 학생이 된 것이다. 경찰대 학생이 된 나는 고교 시절처럼 눈에 불을 켜고 수업에 임했다. 거의 매일 저녁 반복되던 선배들의 기 꺾고 길들이기 집단 훈련으로 인해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강의 시간에 약한 모습을 보이며 졸긴 싫었다. 당시에 강의를 하러 온 서울대와 외국어대 등 외부 대학 교수들의 강의는 정말 수준이 높았다. 우리들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선입견을 깨트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특히 종교학, 심리학, 법철학, 정치학 개론, 사회학 개론들의 강의는 황폐한 사막 같은데 뇌에 꿀맛 같은 물과 비옥한 자양분을 막 쏟아 부어주는 느낌이었다. 어릴 때부터 읽어온 책들과 초중고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 겪었던 고민과 갈등들이 수업 내용과 연결되며 이게 진정한 공부구나 라는 만족감에 휩싸였다. 다만 경찰이나 범죄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법학이나 행정학 위주로 구성된 경찰대학 자체 교수진은 경찰 현장과의 연계나 당시에 벌어지던 민주화운동, 경찰 간의 충돌 등 현안에 대한 학술적 접근 혹은 앞으로 졸업부 겪게 될 경찰 현장과 학술 이론과 연결이 부족했다. 학생들의 요구나 지적 호기심을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당시 경찰대 학생들과 소통하며 경찰 현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분들은 모두 사범들이었다. 학생들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잘 이해해 주었고 상담과 격려, 공감, 정서적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일선 형사로 재직할 때의 경험담과 경찰 업무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분들을 통해서 들었다. 우리 경찰대 학생들에게 모두 사범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영화 사관과 신사에 나오던 교관 폴리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대학이나 다른 경찰 간부 혹은 교수들이 모두 사범을 경찰대 학생의 스승이 아니라 하위직 경찰관으로 취급한다는 느낌을 주는 일들이 간혹 발생했고 우리는 그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현상에 당혹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사범님들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학생들의 동요를 막았다. 당시 경찰대학에도 다양한 유형의 적응 양태가 관찰되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동조, 반항형으로 분류할 만했다.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고 공식적인 학교의 규범과 규율을 철저히 준수한 측면에선 동조형이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와 통제에 반발하고 비공식적 제재에 대해 항의하고 비판했으며 일탈 행위를 일삼는 혁신형 학생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대표적인 반항형이기도 했다. 그 당시 약하고 힘없는 저학년 학생이던 내 마음속엔 늘 반드시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말 테야 라는 각오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각오는 이후 내 삶의 동력이 되고 고비나 시련이 닥칠 때마다 주저앉지 않게 발전소 기능을 해주는 다짐이 되었다. 소제목 가장 중독이 강한 마약은 성취감. 경찰대학 3학년이 되자 나는 세상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희망과 내 뜻을 펼치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졌다. 나는 뜻을 같이 하는 친구와 후배들을 규합해 외국어를 공부하며 외국 원서와 자료들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해 탐구하는 랭귀지 아카데미라는 동아리를 창립했다. 경찰대학에서 무학점 자율 강좌로 개설해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각 언어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작성된 기사나 논문 등 자료를 번역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각 언어권별로 별도의 스터디를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
스터디 모임을 지속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스터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데 합의하고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필로스를 제후로 하는 다국어 잡지를 창간했다. 아직 기사를 쓸 정도 실력에 도달하지 못한 아랍어는 제외했지만 총 7개의 언어로 만들어진 아마도 세상에서 유일하고 전무후무한 대학생 잡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비록 정식 편집, 인쇄를 거치지 않고 우리 손으로 그린 잡지 표지와 제호 및 로고, 손과 타자기로 쓰고 찍어 만든 원본을 학교 발간실에 부탁해 복사해낸 어설픈 인쇄물이었지만 널리 자랑하고 싶었다. 200부를 복사한 우리는 경찰대학 교수와 학장을 포함한 운영지휘 간부들 그리고 기숙사 각 방마다 한 부씩 배달했다. 다음날 4학년 선배들이 날 호출해서 심각한 표정과 엄한 어투로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위험한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했느냐고 추궁했다. 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에 따라 행한 학생활동이라고 답했다. 그 선배들은 경찰대학은 특별 권력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내용 검열과 승인 없이는 학생들 마음대로 출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회의를 거쳐 필로스를 폐간하기로 결정했다. 검열이 싫기도 했지만 너무 힘이 든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안 그래도 다른 대학의 2배 가까운 수업 시간에 체력 훈련과 청소 등 각종 과외 일로 힘든 학교 생활에서 시간을 쪼개 외국어 공부를 하며 글을 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매번 글 내용을 다시 번역해 설명하고 싸워야 하는 과정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세계 최초의 대학생 다국어 잡지였던 필로스는 창간 호만을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다국어 필로스를 포기한 우리가 다시 찾은 목표는 모의 인터폴 총회였다. 우리에게는 외국어 공부와 경찰 공부 그리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특히 다가올 가을 축제에서 경찰대학의 대표적인 학술 행사로 내세우자는 뜻을 모으니 의욕이 불타올랐다. 우리는 국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서구와 중동 국가 간의 논쟁을 시나리오로 준비했다. 우리나라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과 합의 도출을 도모하는 역할이었다. 기조 연설자는 당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자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으로 정하고 사회과학연합 스터디 모임을 함께하던 덕성여대 학생에게 그 역할을 부탁했다. 드디어 경찰대학 가을축제 모의 인터폴 총회 공연날 천석 대강당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학생들과 그들을 찾아온 친구와 친지들, 대학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웠다.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수없는 연습과 리허설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쳤다. 테러를 옹호하는 듯한 중동 대표의 발언과 이슬람 종교 자체를 테러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미국 대표의 극단적인 발언이 나올 땐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고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테러 문제에 관심도 없다는 듯한 일본 대표의 엉뚱한 발언에는 폭소가 터졌다. 결국 한국 대표의 중재와 조종으로 진통 끝에 각국 경찰 대표가 합의한 테러 대응 국제협력선언이 채택되면서 큰 박수와 함께 공연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보람으로 결실을 맺자 성취감과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맛에 연극쟁이들이 무대에 인생을 바치는구나 싶었다. 소제목 풀리지 않는 비밀 화성 연쇄 살인사건 1990년 7월 말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중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에 위치한 기동대 2소대장으로 발령받았다. 대원들과 함께 24시간 중요 지점 근무 배치와 순찰을 통해 연쇄 살인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발견 시 체포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화성에서 발생한 7건의 여성 대상 연쇄살인 만행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1987년 9월 이후에는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 통행과 생업에 불편을 주는 검문 검색을 계속하고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퍼부으며 분풀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9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중요 범행 예상 지역에서 근무하던 대원에게서 긴급 무전 연락이 왔다. 트럭 한 대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는 것이다. 트럭은 경광등 불빛과 사이렌 확성기를 통한 정지 명령에도 불응한 채 도주했고 난 전력을 다해 추적했다.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운전자는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달아났다. 나도 차에서 내려 뛰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논에서 도망자를 덮쳐 넘어뜨릴 수 있었다. 화성 연쇄살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이 되었다.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는 상대방을 끌고 인근 지서로 갔다. 지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물었고 난 간단히 자초지종을 설명하곤 수사본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난 그를 검거할 때 후각을 스쳤던 시큼한 냄새가 떠올랐다. 음주운전했구만 이라는 내 말에 그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사정을 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난 그에 대한 처리를 지서 측에 일임하고 돌아왔고 검문 불응 도주자를 신속하게 보고한 대원에 대해 표창해 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해 제출했다.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추가 발생만은 막고 있다는 위안도 11월 15일 가장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이번엔 14살 중학생이 피해자였다. 우리는 현장 인근 야산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무수한 담배꽁초와 휴지와 옷가지 등을 수거한 뒤 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 중에 범인 검거로 이어진 증거물은 없었다. 화성의 겨울은 매서웠다. 습한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 제주의 겨울도 추웠지만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겨울 화성의 야산과 들판 칼바람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나마 제주에서 6.25 때 중공군 같은 속옷을 입고 길 건너 호텔 유리창 속 화려한 핫팬츠 연인들을 봐야 했던 괴로운 경험이 화성 대원들에게는 없어서 다행이었다. 그해 겨울 12월 중순 어느 날 대원들이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노부부는 19살 된 아들이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아 걱정된다고 하셨다. 두 부부는 5시쯤 아들이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형사들이랑 같이 있으니 걱정 말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했다. 부부에게 내 이름과 기동대 연락처를 알려준 뒤 혹시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연락을 달라고 한 뒤 집에서 기다리시라고 권유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하 각 일간지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 19세 윤모근 검거 범행 일체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다. 부모가 걱정하며 기다리던 그 아들이었다. 알고 보니 윤군은 이미 동네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과 스토킹 등으로 여러 번 문제를 야기했던 요주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4년 전 첫 범행 당시에 그는 15세 중학생이었다. 이례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모두 참가한 현장 검증에서 그는 시신이 놓여있던 위치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새내기 경찰관인 내 눈에도 그의 현장 검증은 엉성하기만 했다. 일본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그의 DNA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회신이 왔다. 윤군은 곧 풀려났지만 그를 검거했던 형사팀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가 그해 11월에 발생한 14세 여중생 살해 사건의 범인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윤군은 몇 해 전 크게 흥행했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 소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박해일 씨가 맡은 용의자의 실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윤군은 그로부터 10년 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다. 비록 수사본부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화성경찰서 소속으로 현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수사 실패에 대해 연대 책임을 느낀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게 아픈 상처와 채찍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범죄 수사 기법 연구와 발전을 향한 내 노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도 하다.